화학분석기능사 2015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산소를 품은 산은 산소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산에서 산소가 하나 적으면 말을 붙이고 더 적으면 하이포를, 하나 많으면 괄을 붙입니다. 염소산이 산소 3개로 기준이므로 산소가 2개인 것이 아염소산입니다. 산소 개수 1, 2, 3, 4의 하이포와 기본, 괄을 짝지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가 늘어 원자액이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원자 크기는 작아지고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져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며 전자를 받아들이려는 힘인 전자 친화도와 전기음성도도 함께 커집니다. 전자를 내주려는 금속성은 반대로 약해집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는데 전자 친화도는 작아진다고 서술한 1번이 틀렸습니다.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1개라 이를 쉽게 내주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공기 중 산소와도 금방 반응해 광택을 잃고 할로겐과 직접 반응해 할로겐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할로겐은 최외각 전자가 7개라 전자를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전자를 하나 내놓는 알칼리 금속과는 정확히 1대1로 결합합니다. 1대2로 결합한다고 서술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극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 염소 기체가 나오고 음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받아 수소 기체와 수산화 이온이 생깁니다. 양극은 전자를 잃는 산화, 음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맞습니다. 음극에서 나오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수소이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중화가 끝난 뒤 물을 날리면 남는 것은 염화나트륨뿐입니다. 그러니 중화에 쓰인 염산의 양만 알면 됩니다. 염산은 1가라 노말농도와 몰농도가 같습니다. 중화점에서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만남으로 소금도 0.2몰 생깁니다. 분자량은 23 더하기 35.45로 58.45입니다. 약 12g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 원자핵과 최외각 전자 사이가 멀어집니다.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므로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져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반면 반지름은 껍질이 늘어 커지고 금속성도 전자를 내주기 쉬워져 커지며 묶는 점도 분자량이 늘어 높아집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작아지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온결합은 금속이 전자를 완전히 내주고 비금속이 그것을 받아 서로 끌어당기는 결합입니다. 염화칼륨은 금속인 칼륨과 비금속인 염소가 만난 전형적인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는 비금속끼리 전자를 나눠받는 극성 공유결합이고 염화암모늄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배이결합이 섞여 있어 순수한 이온결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두 분자가 이어질 때 물처럼 작은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반응을 축합반응이라고 합니다. 헥사메틸렌다이아민의 아미노기와 아디프산의 카복실기가 만나면 물이 빠지면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어 나일론이라는 고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에디션은 첨가, 신세팅 내지는 합성수지, 이덕션은 환원을 뜻하므로 답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보기에 네 원소는 모두 산주기에 속합니다. 원자 번호를 보면 나트륨이 11로 가장 작고 마그네슘 12, 규소 14, 황 16순으로 커집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이전자를 3개 당겨 작아지므로 가장 왼쪽에 있는 나트륨의 반지름이 가장 큽니다. 답은 2번입니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부터 구합니다. 마침 부피가 1리터라 몰수가 그대로 몰농도가 됩니다. 황산이 2가라고 해서 2를 곱하면 노말농도가 되니 무엇을 묻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과 염기의 반응은 양성자를 주고받거나 전자쌍을 주고받는 반응입니다. 1번은 암모니아가 양성자를 받는 반응, 3번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이 되는 중화, 4번은 암모니아가 전자쌍을 주는 루이스산, 염기 반응입니다. 반면 2번은 에탄올에 나트륨 금속을 넣어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에탄올은 중성이고 나트륨은 금속이라산, 염기 반응이다. 답은 2번입니다.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지고 탄소 사이가 모두 단일결합인 화합물입니다. 더 이상 수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 포화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로헥산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며 모두 단일결합으로 이어져 있어 포화탄화수소입니다. 아이오딘 값이 크다는 것은 이중결합이 많다는 뜻이고
건석유와 생선기름도 이중결합이 많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와 몰수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반비례란 두 값을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2번과 3번은 압력과 부피가 정비례하는 꼴이라 반대이고 4번은 부피에 제곱이 들어가 있어 맞지 않습니다. 곱해서 일정하면 반비례라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 양성자의 개수로 정합니다. 원소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값입니다. 따라서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이면 양성자도 11개이고 중성 원자라면 전자도 11개입니다. 질량수 23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므로 여기서 양성자 12를 빼면 중성자가 12개임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공기는 부피로 따졌을 때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1%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를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같은 기체가 나눠 갖습니다. 질소가 산소에 거의 4배나 되는 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0.04%, 네온은 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제는 상대를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 이산화황 속 황의 산화수가 줄어드는 반음을 찾으면 됩니다. 4번에서 이산화황의 황은 플러스 4에서 코턴 속 환인염으로 떨어집니다. 전자를 얻어 자신이 환원되었으니 산화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2번에서는 황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올라가 환원제로 작용했고 2번과 3번은 산화수가 그대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에만 들어맞습니다. 그런 기체는 압력을 올릴 만큼 정직하게 더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산소와 수소, 이산화탄소는 모두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라 이 법칙이 잘 적용됩니다. 반면 염화나트륨은 기체가 아니라 고체이고 물에 매우 잘 녹습니다. 애초에 이 법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므로 각 기체마다 보일의 법칙을 따로 적용해 용기에 옮겼을 때 차지하는 부피를 구합니다. 두 기체가 같은 용기에 함께 들어있으므로 부피를 더하면 용기의 부피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일기압은 수은 지둥 760mm가 누르는 압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잰 높이가 380mm이니 760의 딱 절반입니다. 이일기압은 760mm 수은 조이자 1013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을 외워두시면 단위 환산 문제는 대부분 바로 풀립니다. 답은 1번입니다. 호변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고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으며 중성 화합물에서는 모든 산화수의 합이 0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산소는 대개 마이너스 2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산화수소 같은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플루오린과 결합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황산이라고 못 박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할로겐 화수소의 산세기는 결합이 얼마나 쉽게 끊어지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가 커져 수소와의 결합 길이가 길어지고 길어진 만큼 결합이 약해져 수소 이온을 쉽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산세기는 플루오린 화수소가 가장 약하고 아이오딘 화수소가 가장 강합니다. 전기 음성도만 보고 플루오린 화수소를 고르기 쉬운데 결합 길이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분자량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질산은 수소 1개, 질소 1개, 산소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가 3개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질산의 분자량 63은 자주 나오니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과 염기 어느 쪽과도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 금속을 양쪽성 원소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비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알루미늄은 염산에 넣으면 염화알루미늄이 되면서 수소를 내고 수산화나트륨에 넣으면 알루민산 나트륨이 되면서 역시 수소를 냅니다. 마그네슘과 찰은산에만 반응하고 규소는 중금속이라 산에 잘 녹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파이결합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서 생기는 결합입니다. 단일 결합만 있으면 파이결합이 없습니다. 벤젠과 페놀 폴루에는 모두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고 벤젠 고리 안에는 이중결합이 번갈아 들어있어 파이결합이 존재합니다. 반면 아이소부탄은 탄소 4개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만 이어진 포화탄화수소라 파이결합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성산화물은 비금 속의 산화물로 물에 녹으면 산이 되고 염기와 만나면 염과 물을 만듭니다. 오산화이는 물과 만나 인산이 되는 대표적인 산성산화물입니다. 이산화규소, 삼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도 같은 물이입니다. 반면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은 금속의 산화물이라 물에 녹으면 염기가 되는 염기성 산화물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압력을 높이면 판형은 빛의 분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부피를 줄여 압력을 낮추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왼쪽이 이산화황 이물과 산소 이물을 더해 산물이고 오른쪽은 산산화황 이물입니다. 오른쪽이 물수가 적음으로 산산화황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농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샀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용액 1리터의 녹은 물수는 몰농도, 용매 1kg의 녹은 물수는 몰랄농도, 그리고 용액 1리터의 녹은 그램 당량수는 노말농도입니다. 당량수는 몰수의 산이나 염기의 가수를 곱한 값이므로 노말농도는 몰농도의 가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납이온이 황산과 만나면 황산납 앙금이 생깁니다. 황산납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흰색 결점으로 납축전지의 밤전 생성물이기도 합니다. 납앙금은 상대에 따라 색이 다릅니다. 황산이나 염산과 만나면 흰색이지만 크롬윤산과 만나면 노란색 황화수소와 만나면 검은색이 됩니다. 어떤 시약과 만났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보통 용매 100g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보다 더 넣으면 녹지 않고 가라앉으며 이때의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몰농도는 부피를 기준으로 한 농도 표현이고 100분의 1과 1000분의 1은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일 뿐 최대량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리상수는 산이물에서 얼마나 잘 이온화되는지를 나타내는 편형상수입니다. 값이 클수록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놓는 강한 산입니다. 지수가 -2인 1번과 3번이 -4, -5인 나머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 둘 가운데 앞자리가 8.9인 3번이 5.8인 1번보다 큽니다. 지수를 먼저 보고 같으면 앞자리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성도가 10이면 수산화도는 14에서 10을 뺀 사이므로 수산화 이온 농도는 10의 -4제곱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똑같이 나뉘므로 나트륨 이온 농도도 같습니다. 부피가 1리터이므로 이 값이 그대로 계수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을 만나면 염기로, 염기를 만나면 산으로 행동하는 물질을 양쪽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산화 크로뮴, 수산화연이 대표적입니다. 산에 넣으면 금속 이온으로 녹고 염기에 넣으면 알루민산 이온 같은 꼴로 다시 녹습니다. 앞서 배운 양쪽성 원소가 만드는 수산화물이 곧 양쪽성 화합물이라고 이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금속을 불꽃에 넣으면 전자가 들떴다 돌아오면서 원소마다 고유한 색을 냅니다.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함께 외워두시면 좋은 것이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입니다. 시로에 나트륨이 섞이면 강한 노란빛에 가려 보라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코발트 유리를 통해 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용의 도곱상수는 그 물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실제 용액 속 이온 농도를 곱한 이온 곱이 이 한계보다 크면 녹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거심으로 남는 만큼 앙금으로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이온 곱이 작으면 아직 여유가 있어 단우가 있고 같으면 포화 상태로 판현을 이룹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이오딘 폼 반응은 아이오딘과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을 때 노란색 아이오딘 폼 침전과 특유의 냄새가 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아세틸기를 가졌거나 그것으로 산화될 수 있는 물질에서만 일어납니다. 에틸알코올은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메틸알코올은 탄소가 하나뿐이라 아세틸기를 만들 수 없고 아밀, 옥틸알코올도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적정을 하려면 표준 물질의 무게를 정확히 달고 용액을 정확한 부피로 만들고 방울 단위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 천칭과 메스플라스크, 뷰렛이 모두 직접 쓰입니다. 반면 데시케이터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의 흡습성을 이용해 시약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시약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데 쓸 뿐 적정 조작 자체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먼저 그램 단위 용해도를 몰농도로 바꿉니다. 염화은의 분자량은 108 더하기 35.5로 143.5입니다. 염화은에는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1대1로 나뉘므로 두 이온의 농도가 같습니다. 용해도 곱은 이 둘을 곱한 값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압력에 비례한다는 것이 헨리의 법칙입니다. 다만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에만 들어맞습니다.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거품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 보일, 샤를의 법칙은 여기에 온도까지 묶은 관계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후 질량이 같다는 법칙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일당량은 분자량을 가수로 나눈 값입니다. 가수란 그 물질이 내놓는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의 개수입니다. 황산은 수소 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 1000임으로 분자량을 2로 나눕니다. 염산처럼 일가인산은 분자량이 곧 일당량이 되고 황산이나 수산화 칼슘처럼 이가면 절반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침전 적정법은 낭금이 생기는 것으로 종말점을 잡는 방법이고 종말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모루법은 크롬연산 칼륨을 지시약으로 써서 붉은 앙금이 생기는 것을 보고 파얀스법은 흡착 지시약의 색 변화를 보며 포라르트법은 남은 은을 되적정합니다. 반면 큐레이트법은 금속과 EDTA가 착물을 이루는 것을 이용하는 착연 접점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브로민산과 플루오린 하수소산은 피부를 심하게 산하게 함으로 닿지 않게 하고 알코올과 아세톤, 에테르는 불이 잘 붙으니 화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끓인 쪽은 액체가 갑자기 확 끓어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나트륨과 칼륨은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내며 폭발합니다. 절대 물속에 넣어서는 안 되고 공기와도 닿지 않도록 석이나 등유 속에 담가 보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광광독에는 빛이 지나는 길을 따라 부품이 늘어서 있습니다. 광원에서 여러 파장이 섞인 빛이 나오면 반색화 장치가 원하는 파장 하나만 골라내고 그 빛이 흡수용기 속 시료를 지나며 일부가 흡수됩니다. 남은 빛을 검출기가 전기신호로 바꾸고 기록계가 값을 나타냅니다. 시료를 지나기 전에 파장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 순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기분해에서 전압을 올리면 전류도 함께 늘어나지만 어느 지점을 넘으면 더 이상 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전극 표면의 물질이 다 반응해버려서 이제는 용액 속에서 확산으로 새 물질이 얼마나 빨리 공급되느냐가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섭출 속도와 확산 공급 속도가 같아져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 한계전류라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화 칼륨의 전극은 산성도 측정해서 기준 전극으로 쓰이며 어떤 용액에 담가도 전이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부관에는 수은과 염화수은 그리고 포화 염화칼륨 용액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염화칼륨이 포화 상태라 염화이온 농도가 돼 일정하고 그 덕분에 전이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칼로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염화수은을 가리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반색화 장치는 여러 파장이 섞인 빛에서 원하는 파장 하나만 골라내는 장치입니다. 프리즘은 파장마다 굴절율이 다른 성질을 이용해 빛을 갈라내고 회절격자는 촘촘한 홈에서 빛이 간섭하는 성질을 이용해 갈라냅니다. 반사거울과 볼록, 오목거울은 빛의 방향을 바꾸거나 우울본 파장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빛은 먼저 입구슬릿을 지나 가늘게 가다듬어집니다. 그 다음 분산장치가 파장별로 빛을 부채꼴로 펼치고 출구슬릿이 그 가운데 원하는 파장 하나만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단색이 된 빛이 시료구를 지나며 일부가 흡수되고 남은 빛을 검출부가 잽니다. 시료는 반드시 단색광이 만들어진 뒤에 만나야 한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시료는 정지산 표면에 붙어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칼럼에 지나갑니다. 정지산에 잘 달라붙는 성분은 자주 붙잡혀 느리게 가고 잘 붙지 않는 성분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 흡착의 색이 차이가 쌓여 성분이 갈라집니다. 기와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시료를 주입할 때 쓰는 조작이고 권리와 혼합은 분리 원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표준 용액은 농도가 정확해야 하므로 부피를 정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용량 플라스크는 목에 새겨진 표선까지 채우면 정확히 그 부피가 되도록 만들어진 기구라 정해진 부피의 용액을 조제할 때 씁니다. 메스핏과 뷰렛은 정해진 양을 덜어내는 기구이고 비커는 농금이 대략적이라 조제해 쓸 수 없습니다. 만드는 것은 용량 플라스크, 덜어내는 것은 피펫으로 갈아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이동도는 성분이 이동한 거리를 전개액이 올라간 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성분이 출발점에 붙어 있어 갈라지지 않고 1에 가까우면 전개액과 함께 끝까지 밀려가 역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중간인 0.4에서 0.8 사이일 때 분리가 가장 잘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라 물에서 완전히 이온화되므로 수산화 이온 농도가 곧 0.01몰입니다. 산성도와 수산화도를 더하면 14가 되므로 여기서 1을 빼면 됩니다. 염기 문제는 수산화도를 먼저 구하고 14에서 빼는 순서로 풀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먼저 흘려보낸 전하량을 구합니다. 전류의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시간은 초로 바꿔야 합니다. 전자 1몰이 96,500쿨롱임으로 나누면
전자의 몰수가 나옵니다. 구리는 이가라 전자 두 몰마다 한 몰이 섭출되므로 절반인 0.0933몰에 원자량 64를 곱하면 약 5.97g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선이 기체이고 성분마다 이동 속도가 달라 분리되며 갈라진 성분을 검출기가 하나씩 잡아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고정산은 휘발성이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운반기체와 함께 날아가 버려 카람이 망가지고 검출기까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고정산에는 끄는 점이 매우 높은 비휘발성 액체를 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이차법은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재는 방법이므로 전극이 있어야 합니다.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이를 내는 기준 전극과 농도에 따라 전이가 달라지는 지시 전극을 짝지었습니다. 반면 광원과 시료용기, 파장 선택기는 빛을 다루는 부품이라 분광광도법의 구성 요소입니다. 빛을 쓰는가, 전기를 쓰는가로 갈라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지는 기름 성분이라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과 잘 섞이는 용매에만 녹습니다. 그래서 헥산이나 에테르 같은 유기 용제를 써서 뽑아내는데 이런 용제는 하나같이 끓는 점과 인화점이 낮은 인화성 물질입니다.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음으로 추출 작업 중에는 화기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원자 흡광광도법은 시료를 불꽃에 넣어 원자로 만든 뒤 그 원자가 고유한 파장의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재는 방법입니다. 빛이 지나는 길에 원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흡수되므로 흡광도는 원자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 비례 관계 덕분에 표준용액으로 검량선을 그려 미지 시료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폴라로그래피는 아주 작은 분극성 전극과 분극되지 않는 대극 사이에 전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재는 방법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계단 모양 곡선이 나오는데 계단이 나타나는 전압으로 어떤 물질인지 말고 계단의 높이로 얼마나 있는지를 압니다. 정성과 정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전기화학 분석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운반기체는 시료를 나르기만 하고 아무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헬륨, 질소, 수소, 아르곤을 씁니다. 아세틸렌은 탄소와 수소를 이루어지 삼중결합 화합물로 반응성이 매우 크고 불이 잘 붙습니다. 시료와 반응에 버릴 뿐 아니라 폭발 위험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자체가 유기물이라 검출기에 신호로 잡혀 분석을 망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을 농도에 대해 풀면 됩니다. 단위를 센티미터로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용기 두께 0.05mm는 센티미터로 0.80퍼퍼입니다. 밀리미터를 그대로 넣으면 답이 10배 어긋나니 단위를 꼭 먼저 맞춰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시료용기에 용액을 너무 조금 넣으면 빛이 지나는 길에 액체가 없어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가득 채우면 넘치거나 용기 벽에 묻어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빛이 지나는 높이는 확실히 잠기면서 넘칠 것 정도 없는 선분의 이 정도가 알맞습니다. 용기 바깥면에 지문이나 물방울이 묻으면 그것도 빛을 가림으로 반드시 닦아내고 넣으셔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질마다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이 정해져 있고 그 파장을 최대 흡수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값은 물질의 구조에 따라 고유함으로 무엇인지 알아내는 정성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또 이 파장에서 재면 흡광도가 가장 크게 나와 정량 분석의 감도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광광도법에서는 먼저 흡수 스펙트럼을 그려 최대 흡수 파장을 찾은 뒤 그 파장으로 측정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기능사 2015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